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기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은행 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네. 양도세.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증가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고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하고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전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럼 어느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에 5억이 6배인데.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또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뭐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그러니까 뭐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뭐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퇴로를 열어줘야지.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이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세 제도죠. 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안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찔끔찔끔 지금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이렇게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